제가 아들 며느리에게 새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몹시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여자는 그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실상 며느리와 같은 또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꼭 이 여자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59세, 내년이면 환갑을 바라보는 남성입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아들에게 회사를 완전히 물려주고 지금은 예전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여행이나 캠핑, 낚시 같은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16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홀로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간의 고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회사 특성상 출장이 잦았고 아직 어린 아들들을 두고 출장 가야 할 때마다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없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때는 이미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셨으니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돈을 모아 서울 도심의 학군 좋은 곳에 집 도장만 하고 부동산도 여러 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들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죠. 그 덕분에 두 아들 모두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손주가 한 명씩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번 크게 아팠을 때 회사의 미래를 고민하던 중 첫째 아들이 본인이 회사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성격상 장사와 맞지 않았죠. 큰아들은 일을 그만두고 제 옆에서 2년 동안 무역 관련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하고 젊어서 그런지 일을 금방 배우더군요. 그래서 저는 회사의 고문 역할로 물러나고 큰아들이 대신 회사를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회사를 맡은 이후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저는 이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저에게 30년 넘게 키워온 또 하나의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회사를 훌륭하게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는 시간이 남아 돌고 마음도 여유로워진 덕에 그동안 못해봤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중입니다. 낚싯대를 들고 한적한 호숫가에 앉아 물고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도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캠핑을 떠나 자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지내는 밤, 그 순간들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가끔씩 회사를 찾아가 큰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젠 정말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저는 비로소 삶이 주는 작지만 소중한 행복들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당시 저도 혈기왕성한 나이였기에 밤이 되면 찾아오는 고독과 외로움을 참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몰래 업소 같은 곳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간다고 해서 마음 깊은 곳의 허전함과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의 외로움은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개로 몇몇 여자를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에 진지하게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여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두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여자를 만나야 했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몇몇 여자들은 처음에는 저와 제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느끼거나 진심으로 아이들을 챙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와 잘 맞는 것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자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저와 잘 맞는 여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들이 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저는 결국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어설프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홀로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두 아들이 모두 자라 훌륭한 성인이 되어 독립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역할을 다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조금씩 삶을 즐기려 합니다.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 찾아가는 중입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남성적인 욕구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끔 그런 감정이 고개를 들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업소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제 나이에 병에 걸릴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하다가 발각돼서 소문이라도 나면 자식들과 손주들 앞에서 무슨 면목으로 살아갈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일본 성인물을 보며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저는 박수연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알게 된 것은 제가 여가 생활을 즐기며 일상의 즐거움과 마음의 외로움을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한 어플에 공유하면서였습니다. 글 솜씨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로부터 격려와 위로의 댓글을 받으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특히 박수연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제가 늘어놓은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서 따뜻한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예의상 그녀의 댓글에 답장을 보냈고 그렇게 몇 번의 댓글을 주고받다 보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기에 저와 비슷한 나이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일상을 공유하며 친해졌고 결국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카카오 스토리를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제 아들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나이였고 저와는 무려 30년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수연은 가끔 저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워 마치 시냇물이 말라버린 제 마음속으로 흘러드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씩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수연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팅 모델과 한 플랫폼에서 여성 BJ로 일하고 있었지만 20대 초반의 인기 있는 여성 BJ들에 비해 많은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연이 그렇게 예쁜 외모는 아닙니다. 일반인으로서 충분히 예쁘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예쁜 연예인들과 인기 BJ들과 비교하면 그냥 평범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대화가 저를 매료시켰고 외모보다는 그녀의 성격과 내면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에게는 7살짜리 예쁜 딸아이가 있었고 그녀는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딸을 위해 돈을 아껴야 했고 그래서 얼굴에 많은 돈을 투자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BJ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그녀가 후원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끌고 낚시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대화에서 묻어나오는 그녀의 감정은 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본인이 일하는 플랫폼에 가서 후원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녀가 방송할 때 들어가서 보곤 하지만 후원할 마음이 없습니다. 왠지 후원하면 우리의 이 순수한 우정이 변질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한밤중에 수연은 종종 짧은 영상을 보내주면서 아저씨, 일본 영상 보지 말고 제가 보내드린 예쁜 영상 보세요 라고 웃으며 음성 메시지를 보내오곤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 젊은 여자의 농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혼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씩씩하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저는 수연이 현실에서도 그렇게 활발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그녀가 갑자기 저에게 음성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는 술에 취해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울고 있어요?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너무 외로워요. 정말로 살아갈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달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2살 때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는데 몇 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남편은 무책임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학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피팅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도 쉽지 않아요. 사진을 찍을 때 여러 번 이상한 남자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돈을 제때 못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슬퍼졌습니다. BJ 일도 힘들어요. 적당히 노출 있는 옷을 입고 방송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댓글과 저질스러운 농담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에 상처받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연 씨,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너무 외롭고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 싶어요. 아저씨와 마지막 인사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연 씨,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쁜 딸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수연 씨를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에 저는 당장 그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 씨,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주소 알려줘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그녀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고, 제가 지금 당장 가더라도 제때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달래며 계속 전화를 이어갔고, 동시에 집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찾아가 경찰서로 데려갔고, 그녀는 술이 깬 후 여러 차례 죽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풀려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저 때문에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언제든지 힘들면 저에게 말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나중에 제가 보내는 영상 못 보실까봐 걱정돼서 신고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농담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연 씨처럼 어르신을 배려해주는 아가씨는 흔치 않잖아. 난 당신 같은 아가씨가 다시는 없을까봐 걱정됐지. 그녀가 갑자기 말투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 영상에 나오는 여자들보다 제가 더 예쁜데 제 몸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에도 박수연은 자신의 채널에서 방송할 때 약간 자극적인 옷을 입곤 했고 저는 그때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는 끊어졌고 곧이어 카톡 알림음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녀가 SNS에 올리던 셀카보다 훨씬 대담한 사진들이 제 휴대폰에 나타났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마음이 점점 뜨거워졌고 마지막에는 그녀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저씨,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진들 천천히 감상하세요. 그 메시지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박수연과 직접 만났습니다. 마침 캠핑과 낚시를 위해 그녀가 있는 도시 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쪽 인근 강에서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물은 수질이 좋았고 물고기도 잘 잡혔습니다. 메기도 몇 마리 낚았고 기분이 좋아진 저는 누구와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박수연이었습니다. 내심 기대와 설렘을 안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나 지금 근처에서 캠핑 중인데 같이 와서 매운탕 먹고 갈래요? 그녀는 제 제안을 듣고 기뻐하며 바로 온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뒤 택시에서 내리는 박수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수연은 실제로 만나보니 사진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본 것보다 더 예뻤습니다. 그녀는 연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은 정말 빛이 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녀는 활기차게 저를 포옹해 주었습니다. 그 젊고 활력 넘치는 몸이 제 팔을 스치자 오랫동안 여성과의 친밀한 접촉이 없었던 저에게는 그 순간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저씨, 여기 진짜 좋네요. 수연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응, 이곳 물고기들이 아주 잘 잡혀. 오늘 매운탕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수연을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준비해온 캠핑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일상과 BJ로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저는 낚시와 캠핑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매운탕 맛있게 끓이는 법 알려주세요. 수연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봐봐. 이 매기를 먼저 손질하고 양파랑 물을 넣어서 저는 그녀에게 매운탕을 끓이는 과정을 설명하며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아저씨 정말 요리 잘하시네요. 나중에 다른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싶어요. 수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분 뒤 우리는 간이 캠핑 테이블에 앉아 함께 매운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고기를 먹으며 수연은 연신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수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니 나도 기분 좋네. 칼국수까지 넣었으니 더 맛있을 거야. 저는 기분 좋게 대답하며 그녀의 그릇에 칼국수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요리도 잘하시고 이렇게 자연을 즐길 줄도 아시고 앞으로 자주 봐요. 네. 수연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연이를 말이 잘 통하는 친구로 생각하고 가끔 상상을 하긴 했지만 그저 상상에 그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가 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그녀에게 연인이 되고 싶다는 말은 참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해가 질 때까지 그녀와 함께 낚시터에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그녀를 차로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매혹적인 미소와 부드러운 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잠을 잘 자던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달콤한 꿈처럼 머릿속을 맴돌았고 결국 그날 밤도 스스로 욕망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마치 그녀와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저에게 짧은 영상을 보내주거나 작업복을 입고 찍은 셀카를 보내주며 예쁘냐고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상상 속에서만 그녀와의 순간들을 되새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59번째 생일이었죠. 큰아들과 며느리는 회사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갔고 둘째 아들은 손주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늦게라도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애를 먼저 챙기라며 내년에 다 같이 쉬자고 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허전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소주와 음식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데 박수연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저씨, 오늘이 아저씨 생신이라는 걸 깜빡했네요. 지금 혼자 계세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응, 혼자 있어. 방금 밥을 먹고 있었네. 주소 알려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히히. 오늘 일 안 해? 제가 약간 놀라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의 59번째 생신인데 어떻게 지나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답장에 마음이 설레서 바로 제 주소를 보냈습니다. 1시간 후 갑자기 그녀가 케이크와 와인 2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날씨가 조금 쌀쌀해 그녀는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녀가 외투를 벗자 얇은 검정 시스루 드레스와 스타킹을 신은 늘씬한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일을 끝내고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어이구, 왜 이렇게 입었어? 춥지 않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귀엽게 웃으며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추워요, 추워. 아저씨가 얼른 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히며 거실의 보일러를 켰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꺼내서 소파 앞 좌탁에 놓고 저를 아이처럼 억지로 소원을 빌게 한 다음 촛불을 불게 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와인을 열고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그녀의 몸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눈치챈 것처럼 조금씩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남지 않은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준비한 생일 선물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녀의 매혹적인 입술을 바라보며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케이크와 와인 말고 또 있어?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살며시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생일 선물은 이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저에게 키스하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거의 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녀를 힘껏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신음소리를 내며 얼굴에 약간의 붉은 기운이 돌았고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농염해졌습니다. 아저씨, 나 안고 침대로 가고 싶죠? 그날 밤 저는 마치 다시 젊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년이 된 듯한 열정이 되살아났고 저는 제 행동으로 박수연에게 제 감정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도 제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농담조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옷이랑 스타킹 다 망가졌어요. 이렇게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 있어. 그녀는 제 집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고 그 이틀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다시 20살로 돌아간 듯 피로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모든 억눌린 고독과 외로움을 그녀에게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심했습니다. 두 번째 날, 박수연이 새로 산 옷을 입고 떠나려고 할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온몸에 뼈마디와 근육이 쑤셨습니다. 박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푹 쉬세요. 저는 이제 딸한테 가야 해요. 친정엄마가 계속 전화 오네요. 그리고 제가 더 있으면 아저씨 목숨까지 가져가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하루만 쉬면 회복될 거야. 다음에 너 또 혼내줄게. 그녀는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다시 살아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60세 가까운 나이에 과거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헬스장에 찾아가 전문 트레이너 선생님을 찾아 근력 운동을 하고 저녁마다 조깅을 했습니다. 스쿼트와 근력 운동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그녀를 만날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체력을 완전히 회복한 저는 다시 그날 밤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로 마음이 간질간질해졌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오늘 밤 우리 만날래? 아저씨가 내가 보고 싶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일해야 해요. 보고 싶은데 왜 보러 안 와요? 남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거짓말만 하네요. 박수연의 그런 암시에도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여태껏 59년을 헛살았을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차를 타고 그녀가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달콤한 맛을 제대로 본 이후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차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 차에 타고 우리는 인근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딸아이와 친정엄마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죠.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저는 그녀를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 역시 능숙하게 제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우리는 노인과 31세의 이혼녀가 아닌 초원의 두 원시적 본능을 가진 동물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의 뜨거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어 헤어질 때 요정 같은 그녀는 제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한테 완전 빠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동거할까요? 그녀의 제안에 솔직히 말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와 매일같이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곧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주 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종종 영상 통화를 하곤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들킨다면 정말 곤란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아, 너도 알다시피 내 입장이 좀 그래서. 미안해. 박수연의 얼굴에 잠시 실망이 스쳤지만 이내 익숙한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제 볼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에요. 저도 이래야 하잖아요. 그냥 아저씨가 좋아서 한번 말해본 거예요.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제 마음에는 순간적으로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우리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수연은 더 이상 저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제 말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28살 많은 남자에게 먼저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나오니 그녀도 상처받을 만했죠. 저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제 둘째 아들보다도 1살 어렸습니다. 저도 그녀를 매우 사랑했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 자식들과 그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그녀 때문에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수연이 영상통화로 직접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고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덧붙였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까지 같이 잔 남자는 아저씨뿐이에요. 이 아이는 아저씨의 아이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수연과 함께 있을 때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다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수연은 제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저씨, 그냥 이 일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서 수술 받으러 가기 무서워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내 동생이 생겼어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손자에게 너에게 삼촌이나 고모가 생겼어 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며느리가 얼마나 저를 혐오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영상 너머 그녀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먼저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조용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저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현재 박수연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지우면 매우 높은 확률로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자궁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렵게 진료실을 나섰고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니 곧 울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저를 보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사실 이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아요. 이 아이도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합병증도 무서워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목이 메였습니다. 수연아, 내가 제일 중요해. 내 건강이 우선이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고독하고 절박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수연과 함께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이 결심이 자식들에게 큰 충격을 줄지라도 수연과 아이를 지키는 것이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힘든 순간이 되겠지만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저는 감당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할 얘기가 있어. 나 여자 생겼어.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어. 내 동생이 생길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듯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녀와 아이를 지킬 거야. 이게 내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알지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날 저녁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서 수연은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두 아들과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지만 지금은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결국 제 고집에 굴복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수연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그저 우리가 인터넷에서 만났고 그녀는 이혼 경력이 있으며 아이를 임신했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들은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이 상황에 반대하더라도 저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들은 예전부터 저에게 새 동반자를 찾으라고 권유하곤 했습니다. 지금 아들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제가 찾은 새 동반자가 본인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게다가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쟁이 있은 후 아들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 나이가 저렇게 어린데 정말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 나와 함께하려 한다면 그건 그녀에게 큰 결심일 거야. 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수연은 지금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녀가 나와 함께한 시간은 최근 몇 년간 내가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줬어.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보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내 나이에 젊은 여자가 나 때문에 아이를 낙태하는 건 옳지 않아. 내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난 그녀와 아이를 책임질 생각이야. 아들은 진단서를 주머니에 넣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혼이라도 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과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고 아이를 함께 키우기로 했어.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정리하겠지만 지금은 아이와 수연을 잘 돌보는 게 우선이야. 아들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며느리들과 함께 잠시 후 집을 떠났습니다. 박수연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가족 사이가 멀어지면 어쩌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모두 이해하게 될 거야. 중요한 건 우리 둘이 함께 있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는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만 믿고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그녀를 따뜻하게 껴안고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그렸습니다. 힘든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연이의 가족도 처음에는 저희 관계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수연의 어머니는 저와 동년배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너보다 28살이나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니? 이건 말도 안 돼. 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녀가 죽어도 저와 같이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수연의 어머니도 더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며 수연이의 집 근처에 월세로 집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수연이 필요할 때 제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딸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제 집에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이사한 후 박수연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연의 딸은 낯설어하고 수줍어했습니다. 저는 젊게 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염색도 하고 피부과에 가서 피부 관리도 받았습니다. 수연의 딸이 저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는 작은 가족처럼 보였고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도 우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이었기에 저도 수연과 함부로 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수연은 저를 이해해 주었고 밤에는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로 제 걱정을 덜어주곤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가끔씩 딸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해서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신선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녀와 함께 외출하고 함께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아파트 단지의 아주머니들은 우리를 멀리서 수군거리기도 했고 심지어 뒤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동년배인 할아버지들이 저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그들의 눈에는 오직 부러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주변의 부러움뿐만 아니라 경외심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연이 임신 중인 동안 그녀가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수연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어 주었고 산책도 자주 했습니다. 수연의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주었고 매일 저녁마다 손발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저도 그녀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수연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수연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병원에서 그녀를 돌보느라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 큰아들이 한 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가진 않고 영양제를 건네주고는 바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제 큰 손주를 데리고 와서 보게 해달라고 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수연에게 전했습니다.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가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연은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제가 체력은 괜찮지만 나이가 있으니 영양 보충에 신경 써야 한다며 항상 다양한 보약과 비타민, 칼슘제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늘 감동했습니다. 마침내 수연은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수연과 아기는 모두 건강했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출산한 날 수연의 큰딸과 친정엄마 그리고 제 두 아들 부부와 두 손주가 모두 병원에 왔습니다. 그들도 시간이 흘러 이제는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였고 새롭게 태어난 생명 앞에서 모두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손녀를 안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아버지가 왜 이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아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수연과 새로 태어난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줄은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